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준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진짜 무거운 이야기를 가져왔어. 너희는 보통 가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 보통은 든든한 보호자, 우리 집의 기둥, 이런 따뜻한 느낌이지. 근데 오늘 내가 들려줄 이 남자는 정반대였어. 그에게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소유해야 되는 물건이었거든. 2001년 12월 12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가족 4명 살인사건. 이 사건이 진짜 소름 돋는 건 범인이 감옥에서 풀려난 지 딱 열흘 만에 자기 가족을 도살했다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그 10일 동안 그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법원은 이 괴물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을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그 피비린내 나는 새벽의 기록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게. 이야기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34살의 개인 택시기사 김중호. 그는 이혼하고 5살 난 딸을 키우던 32살의 여성과 재혼을 해.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예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더 태어나지. 겉으로 보기엔 어때? 5식구. 아빠는 성실한 택시기사,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살림 보태고, 남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가정 같아 보였어. 근데 그건 철저히 김중호가 만든 가면이었어. 김중호는 지독한 의처증 환자였어. 아내가 생계를 돕기 위해 단람주점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퇴근이 조금만 늦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너 오늘 누구 만났어? 주방 일이 아니라 손님이랑 논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면서 아내를 짐승처럼 팼어. 근데 진짜 역겨운 진실은 따로 있었어. 1995년부터야. 당시 11살밖에 안 된 의붓딸이 자고 있으면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서 몸을 만지기 시작해. 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믿었던 아빠가 괴물로 변하는 순간인데. 이 짓은 1999년 당시 9살이던 자신의 친딸에게까지도 이어져. 생각해봐. 한 집안의 가장이 초등학생 딸들을 자신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본 거야. 이게 사람이야? 짐승도 그러진 않지. 아내는 나중에야 딸들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게 돼. 그때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옥에서 살았다는 이런 죄책감에 피눈물을 흘렸을 거야. 결국 2001년 아내는 목숨을 걸고 남편을 고소해. 9월 22일 김중호는 성보호법 위반과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돼. 가족들은 이제야 12년의 긴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껴안았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거든. 2001년 11월 30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와. 너희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두 딸을 성추행하고 아내를 상습 폭행한 놈이야. 당연히 8년, 10년, 12년 이렇게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판결문은 충격적이었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유가 뭔 줄 알아? 초범이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성범죄 가해자를 피해자가 사는 집으로 그대로 다시 돌려보낸 거야. 이게 법이야? 살인 면허를 끊어준 거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중호는 그대로 잠실 자택으로 돌아가. 피해자인 딸들과 아내는 당연히 공포에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지. 김중호는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해. 나를 감옥에 보내? 너희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시 김중호의 유일한 재산은 개인 택시 한 대였어. 근데 이게 가압류 상태였거든. 이혼하게 되면 택시도 뺏기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판인 거야. 김중호에게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재산을 유지해주는 부속품이었던 거지. 그는 열흘 내내 아내를 협박해 이혼 소송 취하하라고.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절대 못 합쳐. 이 거절이 김중호의 피해망상을 자극했어. 나를 왕따시키네? 그래. 그럼 다 같이 죽자. 이 괴물은 그렇게 출소 후 딱 10일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 자, 이제 운명의 그날이야. 12월 11일 밤, 김중호는 아내를 집 근처 호프집으로 불러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혼을 막아보려고 한 거지.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는 혐오감만 가득했어. 결국 자정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고성이 오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아파트 이웃들은 복도로 새어나오는 끔찍한 비명을 들어. 하지만 또 부부싸움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지. 그게 비극을 막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말이야. 김중호는 안방 침대 밑에서 공구함을 꺼냈어. 거기서 묵직한 망치를 꺼내들고 거실에 있던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아내는 비명 한 번 제대로 못 지르고 쓰러졌지. 그때 자고 있던 17살 큰딸이 뛰어나왔어. 엄마와 동생들을 지키겠다는 본능이었을 거야. 딸은 아빠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며 필사적으로 막았어. 근데 김중호는 딸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쳤어. 얼마나 세게 휘둘렀는지 망치 자루가 부러질 정도였대. 상상이 가? 사람을 망치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는 게. 근데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야. 망치가 부러지자 김중호는 멈추지 않고 집안을 뒤져. 그리고 소형 절단기와 가위를 찾아내. 그리고 옆방으로 향해. 거기엔 초등학생인 11살 친딸과 9살 아들이 있었어. 자다 깬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된 아빠를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김중호는 망설임 없이 자기 핏줄인 어린 두 자녀마저 살해했어. 단 몇 시간 만에 한 가정이 완전히 도륙당한 거야. 범행을 마친 김중호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와. 그리고 분당 일대를 자신의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스스로 팔과 배를 찔러 자해를 시도해. 근데 웃기는 게 진짜 죽을 만큼 찌르지도 않았어. 무서웠던 거지.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발견의 계기가 된 거지. 12월 13일 오전 9시 15분.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경찰에 연락을 했어. 그래서 경찰은 잠실에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지. 문이 잠겨 있어서 소방대원이 베란다로 진입을 해. 거기서 본 광경은 경찰관들도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준이었대. 거실과 방마다 피가 흥건하고 내구의 시신이 흩어져 있었어. 사용한 망치 조각과 절단기, 가위가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었지. 체포된 김중호가 병상에서 경찰들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내가 죽였다. 근데 그건 가족들이 나를 왕따시켜서 그런 거다. 야, 이게 이해가 돼? 수년간 딸들을 성추행하고 아내를 팬 가해자가 자기를 버렸다고 가족을 왕따 가해자로 몰아간 거야. 그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지. 나만 죽기 억울해서 다 데려갔다는 식인 거야. 2002년 6월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 항소심에서도 2003년 대법원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지. 당연한 결과야. 근데 문제는 김중호가 현재 25년째 감옥에서 밥 잘 먹고 살아있는 미집행 사형수라는 거야.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야. 사법부의 안일함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지. 성범죄 및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는 관행을 없애야 돼. 그리고 가해자가 출소할 때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완벽한 격리,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김중호는 가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본 적이 없어.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봤지. 만약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완벽하게 격리했다면 17살 딸은 지금쯤 30 중반에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 거고 막내 아들도 자기 꿈을 펼치고 있었을 거야. 이번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돌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